기억 속 향기를 읽다. 둘레야, 이거 영숙이 할배 드리라. 등굣길 나에게 아버진 무언가 지어주시며 마을 이곳저곳에 자주 심부름을 보냈다. 며칠 뒤 마당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한참을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떠들던 사람들. 부뚜막에서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을 밥을 해내느라 내내 분주하다. 마루에 걸터 앉아 대문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언니들이 곧 오겠지 하며. 둘레야, 들어가 자자. 할아버지가 어느새 잠든 나를 안아 방으로 눕힌다. 당시 8살이었던 나는 우리 집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이유와 아버지가 마을 대소사를 챙기던 모습, 학교 가는 길에 심부름이 그냥 귀찮기만 했다. 그렇게 몇 년 후 내 키가 조금 더 컸을 때 알았다. 아버지가 마을 동장이란 걸. 나는 3남 5녀 8남매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1940년대 당시 어머니는 일찍이 16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아래로 두 동생을 부양하며 살아갈 것이 막막하여 골목길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때 지나가던 할아버지의 눈에 띄어 아버지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윗마을 예쁜 세댁 얻은 집이라고 불릴 만큼 어머니의 미모는 수려했다. 하지만 딸만 내리 셋을 낳자 할아버지는 아들을 얻기 위해 내 이름을 둘레라 짓고 이조차 소용이 없을 것을 대비하여 세장과 들이 심상으로 광목이불을 장롱 한편에 준비해 놓으셨다. 정말 이름 때문인지 이듬해 남동생이 연이어 태어났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예쁨을 독차지한 나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는 유일한 손녀였다. 한목수, 집에 있는가? 어느 날 아랫집 온심이네 할아버지가 찾아온 뒤 마을 상녀가 만들어졌다. 목수였던 할아버지는 주변 마을에도 소문이 자자할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상녀는 몇 년간 상녀집에 머물렀고 얼마 뒤 다시 우리 집 마당에 놓였다. 화려한 꽃장식, 지푸라기로 만든 새끼줄을 두른 꽃가마에 할머니가 나가시던 날,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채워지기도 전 솜나물이 우리 집 마당 한편에 자리 잡던 날, 할아버지가 떠나셨다. 유년 시절 텐마루에서 본 마당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일터였고 할머니의 정원이었으며 햇살 아래 빨래를 널던 어머니가 늘 계시던 곳이었다. 내 언니와 동생이 뛰어놀던 곳, 마을 사람들을 잇던 그곳.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난다. 지금도 바람을 타고 계절의 향이 내 코끝에 걸려 그날을 회상시킨다. 그렇게 눈을 뜨면 그날이 펼쳐질 것만 같다. 2012년 10월 25일 아들 용이가 태어났다. 대기업 CS 강사 4년차. 사업부 장 과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11년 9월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부에게 아들 용이가 찾아왔다. 신혼여행 후 유독 피곤했고 근무 중에도 잠이 쏟아져 무슨 정신으로 교육을 마쳤는지 모를 때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임신 4주차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식탁에 앉은 남편에게 낮에 받은 산모 수첩을 보여주니 한참을 들여다보곤 나를 쓱 바라본다. 금방이라도 쏟아낼 것 같은 눈물 가득 찬 눈을 바라본 순간 나도 같이 왈칵 쏟아냈다. 정확히 밥은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벅찬 순간의 기억뿐. 그날 그렇게 남편과 나는 가족이 된 우리가 기뻤다. 임신 5개월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마트에서 사온 고기를 식탁에 올려두고 씻으러 들어간다. 임신 후 15kg이나 부른 몸으로 장보기가 여간 쉽지 않아 남편에게 투정하며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했더니 소고기 200g과 돼지고기 반근을 사왔다. 나와 용이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소고기. 부모님 도움 없이 가정을 꾸린 우리에게 부족하진 않지만
여유 없는 살림에 나라도 먹이려는 남편의 마음이 보여 내 마음 가득 기분 좋은 무언가로 채워진 것만 같았다. 그날 용이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말캉하고 첫 태동이 느껴졌다. 출산 한 달을 앞두고 회사에 휴가를 냈다. 43kg였던 몸무게는 곧 70kg를 목전에 두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5분 앞 회사가 50시간처럼 느껴져 휴가를 결정했지만 용이를 만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설렘의 하루하루가 소풍 전날 같았다. 2012년 10월 23일 진통이 심상치 않아 남편과 급하게 찾은 병원. 그렇게 꼬박 3일을 버티며 자연분만을 원했지만 결국 25일 저녁 폐잔병처럼 영혼조차 바스러질 것 같은 상태로 수술실에 끌려가 용이를 출산했다. 일주일 후 조리원으로 옮겨져 요양과 양육을 병행했지만 내 품에 안겨 잠든 용이를 보면 거짓말처럼 고통은 사라지고 행복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와 진짜 육아가 시작되고 매일 밤과 낮의 경계를 잊고 살 때쯤 한복점을 하는 조리원 동기 언니의 기술 전수로 용이 돌잔치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툰 미싱질로 한 땀 한 땀 용이가 커가듯 정성 가득한 첫 생일 선물을 주고파 설레었다. 그렇게 돌잔치 한 달 전 어느새 한복의 마무리 단계인 돌띠 작업을 앞두고 무리한 탓인지 급격한 체중 감소와 피로로 찾은 병원에서 뇌하수체 이상 진단을 받고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 방식의 돌잔치 전 끝낼 마음으로 수술을 결정했다. 이후 수술은 3차례나 이어졌고 급성 시력 상실, 언어장애, 의식불명으로 곧장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1년 만에 겨우 깨어날 수 있었다. 나는 그날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당연한 하루였고 단지 피곤했을 뿐 아프지 않았다. 용이 첫 생일로 분주한 날들이었고 수술이 결정된 날부터 돌아올 날을 염두에 두어 냉동실 속 모유를 준비해두기 바빴다. 그렇게 1년 만에 병원 침대에서 용이를 다시 만났다. 왼쪽 눈으로 겨우 보는 아이의 형태지만 품에 가득 담아 얼굴을 부비니 아이가 된 용이가 까르륵 웃는다. 안녕, 내 아가. 생일 축하해. 에피소드 3 첫사랑. 내 나이 26. H건설 입사로 대한민국 아파트 건설 역사에 힘을 보태며 워커홀릭으로 청춘 소멸 위기에 닿았을 때 그녀가 나타났다. 정영자. 내 첫사랑이다. 처음 회사에서 그녀를 봤을 때 앞자리 정식에게 누구냐고 급하게 물었더니 미스정? 야 임마, 우리랑 같은 해 입사한 경리잖아. 업무 특성상 대부분 건설 현장에 머물렀기에 이제야 그녀를 발견했다. 검정 단발로 도드라지는 흰 얼굴과 웃을 때 오른쪽 볼에만 생기는 보조개, 아담한 체격까지 여직원 모두가 입는 유니폼이었지만 외모 때문인지 유독 그녀가 돋보였다. 그날부터 현장보다 사무실에 오래 머물며 그녀 곁을 맴돌았고 동갑내기의 같은 취미로 어느새 퇴근 후 일상을 보내는 친구가 되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퇴근 후 사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에게 내일 저녁 시계탑 사거리 로마다방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다음 날 10분 먼저 도착해 DJ에게 미리 적어온 쪽지를 전달하고 떨리는 마음을 커피 한 잔으로 겨우 달랬다. 잠시 후 그녀가 나타나 내 앞에 앉자마자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사귀자는 말이 먼저 나와버렸다. 휘둥그레진 눈으로 당황도 잠시. 몇 초의 정적을 깨고 담담한 어투로 그녀가 말했다. 진태가 내 동생 만나볼래? 심장이 떨어져 땅으로 박히는 기분이 들 때쯤 부스한 DJ가 내가 준 메모를 읽기 시작했다. 오랜 마음에 담아둔 그녀에게 드디어 오늘 고백하네요. 진택 씨 어디 계시죠?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자야, 함께 본 바다만큼 깊어진 내 마음 알고 있나?
내랑 사귀자. 부디 그 마음 전해지길 바랍니다. 아하의 테이크 온 미가 흘러나온다. 누가 도입부가 신나는 음악이라고 했던가. 슬프기만 한 것을. 그녀가 떠나고 창피함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그렇게 첫사랑은 실패했지만 며칠 뒤 소개로 만난 그녀와 사랑에 빠져 짧은 연애에 이어 결혼을 했고 어느새 중년을 넘어 노년에 가까워진 지금도 주변의 부러움을 사며 잘 살고 있다. 그리고 2023년 봄, 내 첫사랑이자 청춘의 일부였던 정영자가 하늘나라로 갔다. 처형, 고맙소. 이제 아프지 말고 먼 길 조심히 가시오. 반려견 감자. 피부업계 고 실장으로 명성이 높아졌을 때 내 가게를 열며 독립을 실천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이른 나이 호기롭게 시작했던 첫 번째 가게가 실패하고 하루아침에 생긴 빚으로 도망치듯 서울로 옮겨져 말도 못할 고생을 겪었을 때 일주일을 라면 한 개로 버티기도 했고 식당 일을 하며 숙박을 해결해 본 적도 있었다. 그런 수행 같던 고통이 지나고 다시 일상을 찾게 되면서 바쁜 나날을 살고 있을 때 조카의 부탁으로 태어난 지 한 달 된 강아지를 강제 입양하게 되었다. 흰색 포메라니안. 어리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껍질 벗겨 갓 찌어낸 포슬포슬 감자 같아 보여 이름을 감자라 지었다. 출퇴근은 기본. 내 몸의 일부인 양 늘 붙어 다녔다.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러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에 이어 몇 달 뒤 발병된 망막박리로 건강했던 나는 사라지고 혼자서는 잘 걷지도 현관문 밖을 나서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은 좌절할 시간도 없게 했다. 뇌경색 발병 후 치료를 다니며 일을 했던 상황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희미해진 시력은 영업 중단이란 백기를 들게 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고객 명단 정리를 하고 일일이 전화를 걸어 영업 중단을 말하자 모두들 환불을 거절하고 나보다 더 많이 울며 아파했다. 그렇게 생업을 정리하고 방에 누우니 먹먹한 건지 답답한 건지 모를 기분에 잠식이 되어 막연한 우울감이 밀려왔다. 아, 맞다. 감자 밥 줘야지. 내 얼굴 앞 코를 킁킁대던 감자는 우울함이 풍기는 냄새를 알아채듯 모든 행동에 반응하며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시각장애로 바닥색과 감자 털색이 구분되지 않아 밟는 것은 다반사. 여러 질환으로 매회 한 주먹씩 먹어야 되는 알약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비상이 났다. 그렇게 감자와 보낸 날들이 마음의 면역이 되어 웃음을 찾게 되면서 내 인생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꾸준한 재활로 보통 사람처럼 걷게 되었고 형태만 보였던 시력은 눈에 바짝 붙여 사물을 구분할 정도로 호전되었다. 대학 편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은 상담사로 직업 전향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 감자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내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찾아온 감자의 뇌수막염. 경련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나를 위로했던 녀석. 눈을 감던 그날도 내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잘 보이지 않는 내게 작별 인사를 했던 것 같다. 어쩌면 내 아픔을 멀리 버려두러 긴 여행을 떠난 건 아닌지 문득 그리움이 밀려오면 미안함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라일락에 심은 사랑.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던 그 겨울, 눈이 녹을 즈음 나이 80의 엄마는 무릎 수술을 받았다. 무릎을 제대로 쓰지 못해 내내 집에서 누워만 지내던 어느 봄날, 엄마는 우울하다며 집으로 나를 불렀다.
전에 없던 꽃향기에 이끌려 안방으로 들어서자 라일락 꽃이 만개한 작은 화분이 엄마 옆에 있었다. 엄마는 웃음을 참으며 겨우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밖에서 라일락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손수 심었다고 했다. 엄마는 별일이라며 소녀처럼 볼을 발그스레 붉히며 말했다.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 뒤를 따르던 젊은 새댁의 모습이었다. 라일락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었다. 우리 집은 아버지에 의한, 아버지를 위해 존재했다. 아버지의 퇴근이 늦어지면 식사도 못하고 굶으며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아버지는 그런 우리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약주를 한잔하고 들어오는 일이 잦았는데 우리는 볼멘 소리조차 할 수 없는 힘없는 아내와 자식들이었다. 그런 불만이 쌓여 큰 소리도 오갈 법한데 엄마는 불만 한마디 뱉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버지를 내조했다.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그야말로 호인이었다. 없는 것도 얻어다 다 내어줄 정도로 정이 많았던 아버지는 우리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내어주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수습하기 바빴다. 젊고 고운, 아깝기만 한 엄마를 고생시키는 그런 아버지가 그 시절 나는 몸서리치기 싫었다. 내 나이 50에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 엄마는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급하게 수술이 결정되었고 수술을 앞둔 엄마는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하게 되었다며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다. 전화를 받고 하던 일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갔다. 엄마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실 앞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60년 평생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미안함과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 나도 마음이 아팠다.